김현중의 뉴스쇼 이어서 구용의 기자의 기자수첩입니다. 구용의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법원이 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핀셋 무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질 텐데요. 누군가 한 명은 크게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특검 대 조윤선의 전쟁,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항소심 공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죄라고 풀려난 건 아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거죠. 특검이 그래도 충격은 상당히 받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블랙리스트,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거고요. 국회 의증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된 거죠. 결국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블랙리스트에서는 무죄다 이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말 특검의 충격은 대단한 거죠. 네, 그 특검 지난 목요일 날 그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윤선 무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판결이 나고 제가 바로 한번 통화를 특검 관계자와 시도를 했는데 어떤 반응도 내놓지를 못하더군요. 좀 완전히 허가 찔렸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특검으로서는 그냥 충격에 빠져 있을 수는 없죠.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주말이 지나면서 그 특검 내부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항소심을 지켜봐라. 반드시 유죄를 입증해서 법정 구속을 시키겠다. 이런 결기 있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검도 그 반쪽짜리 블랙리스트 성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기를 내세운 것으로 각오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으니까 조 장관 측에서도 뭔가 자신감은 붙었을 거예요. 곧바로 항소하겠다. 또 다퉈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심 판결에서 그 이 조윤선 전 장관이 가장 큰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그 국회 의증죄가 유죄를 받았지만 블랙리스트 낙인은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지만은 특검이 항소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크게 부딪힐 포인트는 뭡니까? 특검의 불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정무수석을 제끼고 그러니까 빼고 조 수석 부하인 정관주 비서관하고 둘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지입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보고도 안 받았고 지시도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보고 지시 관여 이 부분에 대한 그 대공방 불가피합니다. 자, 저는 그냥 바보였어요. 허수아비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이런 말인데 이 말을 해서라도 빠져나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투명인간 이제 바지 사장 그래서 나오는 얘기죠. 1심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부인을 했지만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 진술과 증언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그 박준호 전 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전 수석의 전임자입니다. 2014년 6월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업무 인수 인계를 해주는데 박 전 수석이 세월호, 사대약, 그다음 블랙리스트 이것이 그 정무수석의 핵심 업무다. 이를 너댓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 수석이 듣고 있다가 웃으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듣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아주 어두워졌다. 이렇게 그 박준호 수석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수석이 이렇게 많은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또 신동철 정무비서관 진술도 있습니다. 이 신동철 정무비서관도 조 수석에게 이제 첫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언급했다는 진술인데요. 수석님, 보조금 좌파 지원 배제는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입니다. 관련 조치 내역과 보고서도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서실장이 물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지원 배제는 교문수석실이 해야 될 일인데 정무수석실로 책임을 미룹니다. 이런 불만까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 수석이 몰랐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보고를 하면서 이건 김기춘 실장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좌파들한테는 아무것도 돈을 주지 않고 지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미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혹시 물어보면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 상관이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두리번거릴 수는 없는 거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배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재판부가 무죄를 쓰겠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불리한 진술은 배척을 시키고 유리한 진술만 채택을 해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막연한 주장인 것 같은데 재판부가 무죄를 상정하고 유리한 주장들을 다 배척해서 특검이 졌다. 근데 과연 그럼 항소심에서 이런 논쟁은 다시 재현되는 건데 특검은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넘어야 될 산이 좀 커 보이는데요. 사실 좀 판결문을 보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특검이 그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그 조윤선 전 장관이 법률 기름장어 같은 그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그 숙제로 보이고요. 재판을 지켜보면은 조 전 장관은 법률가 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 달변가인데 쟁점을 교묘하게 요리조리 그 해체해가는 수법이 뛰어났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체. 네네. 법정에서 있었던 그 한번 재연을 해보면요. 검찰 측이 이렇게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그 신문을 합니다. 그 영화 개구리 그다음에 영화 그 다이빙벨 상영을 청와대가 김기춘 실장이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체부가 이런 실행을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문체부를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박영국 문체부 문예정책실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 진술을 보여주면서 조 장관에게 묻습니다. 2016년 9월에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뒤 박 실장에게 문체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배제자를 선별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렇죠. 블랙리스트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그날 모든 실장의 보고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박 실장 보고는 밤 10시를 넘겨 시작해서 30분쯤 구도로 받았습니다. 실장들의 업무 파악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라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이 전형적인 그 논점 흐리기식 답변 태도인데요. 그러니까 야밤에 구도로 받았다. 그리고 30분쯤 뭐 서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오히려 자기가 실장들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환치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는 문예정책실장의 진술을 희석시키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이게 부각을 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밤에 순서대로 들어와 가지고 줄줄이 이야기만 쭉 하고 나갔는데 뭐 내가 그걸 일일이 그냥 서류상으로 다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법정에서나 검찰에서는 밤에 조사를 하거나 밤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증거로 인정하는데 좀 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노린 것이죠. 법률가답게요. 또 다른 극복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특검에게. 네, 좀 특검이 조 전 장관을 근접 공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밀하게 확인 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박준호 수석이 블랙리스트 같은 정무수석실 핵심 업무를 말해주니까 그 조 장관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나오죠. 박준호 수석이. 그러니까 증인신문으로 나와서 이 신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때 블랙리스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박준호 수석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하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했다면 계략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매해지네. 그러니까 이제 법정 바로 눈앞에 조윤선 그다음에 김기춘 피고인이 있으니까 박준호 수석이 이렇게 그 진술이 무뎌지고 그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특검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고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담당 재판부의 황 판사였죠. 대단한 국민적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 당초부터 이런 이제 비판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아직 항소심 재판부는 그 지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1심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는 많은 그 논란과 많은 좀 논쟁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조윤선 장관에게 그 핀셋무죄 1심 재판부 비판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황병헌 판사가 과거 분식집에서 동전 2만 원, 라면 10개 훔친 도둑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오보로 판정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논점이 흐려진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라도 좀 사실과 논거에 의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영희 기자였습니다.
정무 전 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전 수석의 전임자입니다. 예. 2014년 6월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업무 인수 인계를 해주는데 박 전 수석이 세월호, 사대약, 그다음 블랙리스트, 이것이 그 정무수석의 핵심 업무다, 이를 너댓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 수석이 듣고 있다가 예. 웃으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듣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아주 어두워졌다, 이렇게 그 박준호 수석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수석이 이렇게 많은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또 신동철 정무비서관 진술도 있습니다. 이 신동철 정무비서관도 조 수석에게 이제 첫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언급했다는 진술인데요. 수석님, 보조금 좌파 지원 배제는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입니다. 관련 조치 내역과 보고서도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서실장이 물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지원 배제는 교문수석실이 해야 될 일인데 정무수석실로 책임을 미룹니다. 이런 불만까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 수석이 몰랐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보고를 하면서 이건 김기춘 실장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좌파들한테는 아무것도 돈을 주지 않고 지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미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예, 혹시 물어보면은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 얘기죠. 그렇죠. 자기 상관이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두리번거릴 수는 없는 거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배척을 한 거죠? 있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검도 그 반쪽짜리 블랙리스트 성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기를 내세운 것으로 각오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으니까 조 장관 측에서도 뭔가 자신감은 붙었을 거예요. 곧바로 항소하겠다, 또 다퉈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심 판결에서 그 이 조윤선 전 장관이 가장 큰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그 국회 위증죄가 유죄를 받았지만 블랙리스트 낙인은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지만은 특검이 항소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크게 부딪힐 포인트는 뭡니까? 특검의 불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정무수석을 제끼고, 그러니까 빼고 조 수석 부하인 정관주 비서관하고 둘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지입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보고도 안 받았고 지시도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보고, 지시, 관여 이 부분에 대한 그 대공방 불가피합니다. 자, 저는 그냥 바보였어요. 허수아비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이런 말인데 이 말을 해서라도 빠져나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투명인간 이제 바지 사장, 그래서 나오는 얘기죠. 예. 1심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부인을 했지만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 진술과 증언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그 박준호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렇죠. 예. 블랙리스트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그날 모든 실장의 보고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예. 박 실장 보고는 밤 10시를 넘겨 시작해서 30분쯤 구도로 받았습니다. 실장들의 업무 파악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라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예. 이 전형적인 그 논점 흐리기식 답변 태도인데요. 그러니까 야밤에 구도로 밤에. 받았다. 그리고 30분쯤 뭐 서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오히려 자기가 실장들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환치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는 문희정책실장의 진술을 희석시키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이게 부각을 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밤에 순서대로 들어와 가지고 줄줄이 이야기만 쭉 하고 나갔는데 뭐 내가 그걸 일일이 그냥 서류상으로 다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법정에서나 검찰에서는 밤에 조사를 하거나 밤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증거로 인정하는데 좀 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노린 것이죠. 법률가답게요. 또 다른 극복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특검에게. 네, 좀 특검이 조 전 장관을 근접 공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밀하게 확인 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박준호 수석이 블랙리스트 같은 정무수석실 핵심 업무를 말해주니까 그 조 장관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나오죠. 박준호 수석이. 그러니까 증인신문으로 나와서 이 신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때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재판부가 무죄를 쓰겠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불리한 진술은 배척을 시키고 유리한 진술만 채택을 해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막연한 주장인 것 같은데 재판부가 무죄를 상정하고 유리한 주장들을 다 배척해서 특검이 졌다. 근데 이 과연 그럼 항소심에서 이런 논쟁은 다시 재현되는 건데 특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넘어야 될 산이 좀 커 보이는데요. 사실 좀 판결문을 보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특검이 그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그 조윤선 이 전 장관이 법률 기름장어 같은 그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그 숙제로 보이고요. 재판을 지켜보면은 조 전 장관은 법률가 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 달변가인데 쟁점을 교묘하게 요리조리 그 해체해가는 수법이 뛰어났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체. 네네. 법정에서 있었던 그 한번 증언을 재현을 해보면요. 검찰 측이 이렇게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그 신문을 합니다. 그 영화 개구리 그다음에 영화 그 다이빙벨 상영을 청와대가 김기춘 실장이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체부가 이런 실행을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문체부를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박영국 문체부 문예정책실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 진술을 보여주면서 조 장관에게 묻습니다. 2016년 9월에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뒤 박 실장에게 문체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배제자를 선별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현중의 뉴스쇼 이어서 구용의 기자의 기자수첩입니다. 구용의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법원이 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핀셋 무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질 텐데요. 누군가 한 명은 크게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특검 대 조윤선의 전쟁.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항소심 공판을 다뤄보기도 합니다. 뭐 분명한 것은 무죄라고 풀려난 건 아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거죠. 특검이 그래도 충격은 뭐 상당히 받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블랙리스트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거고요. 국회 의중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된 거죠. 결국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블랙리스트에서는 무죄다 이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말 특검의 충격은 대단한 거죠. 네, 그 특검 지난 목요일 날 그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윤선 무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판결이 나고 제가 바로 한번 통화를 특검 관계자와 시도를 했는데 어떤 반응도 내놓지를 못하더군요. 좀 완전히 허가 찔렸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럼 특검으로서는 그냥 충격에 빠져 있을 수는 없죠.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주말이 지나면서 그 특검 내부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항소심을 지켜봐라. 반드시 유죄를 입증해서 법정 구속을 시키겠다. 이런